저것이 기어이 우리 집안을 거덜내려고 멀쩡한 산을 한밤중에 파 뒤집어 놓는구나. 시집 온 지가 한 달 된 며느리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밤마다 호롱불도 없이 산비탈을 더듬어 땅을 팠지요. 온 마을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했고 시어머니는 당장 쫓아내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필 그 자리를 파헤치는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할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두매산골에 황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산이 마을을 빙둘러 품고 그 품 사이로 손바닥만 한 논밭이 다랑이로 누워 있었지요. 땅은 메마르고 물은 귀했습니다. 윗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봇물 한 줄기가 이 골짜기 논의 목숨줄이었습니다. 황첨지의 살림은 그 다랑이 논 여남은 맞이기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절반은 윗마을 구부자에게 빚을 진 땅이었지요. 영감은 등이 굽도록 일했지만 곳간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릿고개를 어찌 넘긴담. 그 한숨이 입에 붙어 살았습니다. 황첨지에게는 서구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22에 어깨가 다부지고 손이 컸지요. 일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으나 가난한 집 아들이라 혼처가 마땅찮았습니다. 그 서구에게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정월이었습니다. 18 갸름한 얼굴에 살결이 희고 손마디만 단단했지요. 다만 두 눈이 감은 듯 고요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처자였습니다. 혼사가 정해지던 날 마을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눈먼 색시를 들인다고 가난한 집에 일손 하나 보태려다 집만 들이는 게지. 구경꾼들의 입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는 변변한 혼수 하나 없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 안에는 빛바랜 무명 몇 자, 어머니가 남겼다는 삼배 한 폭, 그리고 손때 묻은 노쇠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덕내는 며느리를 처음 본 날부터 속이 끓었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눈매가 매서운 여인이었지요. 억척으로 살림을 일군 사람이라 일 못할 며느리를 보는 눈이 차가웠습니다. 앞도 못 보는 것이 무슨 농사를 짓고 무슨 길쌈을 한단 말이냐. 덕내는 아들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구도 처음엔 아내가 부끄러웠습니다. 들에서 일하다가도 사람들 눈치를 살폈지요. 색시가 더듬더듬 부엌을 오갈 때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자, 그냥 방에 가만히 있게 사람들 보는 데서 넘어지면 말끝을 흐리는 그 마음을 정월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월은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할 일을 찾아 했지요. 손끝으로 쌀을 일고 소리로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발바닥으로 마당의 높낮이를 읽었습니다. 손이 눈을 대신하면 됩니다. 어머니, 정월의 목소리는 또박또박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덕내는 더 미웠습니다. 말은 잘하는구나 말로 곳간이 차면 누가 굶어 죽겠느냐. 며느리의 등 뒤로 쏘아붙이는 말이 비수 같았습니다. 정월은 그 비수를 묵묵히 받아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집 온 첫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춘이 지나도 비 한 줄기 내리지 않았지요. 들판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큰 가뭄이 오려나 보다. 윗마을보의 물이라도 넉넉해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갔습니다. 그 윗마을보를 쥐고 있는 이가 바로 구부자였습니다. 이름은 구상철, 나이 51. 기름진 얼굴에 눈이 번들거리는 사내였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옥색 띠를 두른 그가 들기를 지날 때면 농부들은 허리부터 굽혔습니다. 구 부자의 손에는 두 가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빚이었습니다. 골짜기 논에 목숨 줄인 본물의 물고가 그의 땅에서 갈라졌고 가난한 집들의 빚 문서가 그의 괴짝에 쌓여 있었지요. 물과 빚, 그 두 줄을 당기면 이 골짜기 사람 누구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황첨지의 빚도 그 괴짝 안에 있었습니다. 구 부자는 들에서 황첨지를 만나면 늘 그 빚을 슬쩍 건드렸지요. 황첨지, 가을이 머지않았소. 빚은 어찌할 셈이오. 영감의 등이 그 말 한마디에 더 굽었습니다. 그 좋은 논 연함은 마지기. 차라리 이 사람한테 넘기시오. 빚도 없애고 마음도 편할 것 아니오. 구 부자의 입은 웃고 있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논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 번들거리는 눈 안에 도사리고 있었지요. 황첨지는 차마 그러지도 거절하지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뭄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물 한 방울이 금값이 되어갔지요. 황씨 집 뒷란의 우물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면 진흙만 긁혀 올라왔지요. 덕내가 빈 두레박을 들고 발을 굴렀습니다. 이 우물마저 마르면 우린 어찌 사느냐? 새벽마다 10리 개울까지 물을 길어 오란 말이냐? 시어머니의 한탄이 뒷란을 울렸습니다. 그때 정월이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두레박 줄을 손에 쥐더니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했지요. 줄을 타고 오르는 미세한 떨림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던 정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우물은 아직 마른 것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았다고? 진흙밖에 안 올라오는데. 물길이 바닥 한쪽으로 비껴 흐릅니다. 동쪽 벽 아래를 한 자만 더 파면 물이 고일 자리가 있습니다. 정월의 손가락이 어느 한쪽 흙벽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덕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눈먼 것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단 말이냐? 정월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끝내 그 까닭을 입에 담지는 않았지요. 서구가 반신반의하며 우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짚은 동쪽 벽 아래를 곡괭이로 파 내려갔지요. 한 자쯤 팠을까 축축한 흙 사이로 맑은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바닥에 물이 차오르며 두레박이 묵직해졌습니다. 서구가 흙투성이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임자, 정말 여기 물이 있을 줄 어찌 알았는가? 정월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소리가 그리 일러 주었습니다. 덕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지요. 우연이다 어쩌다 맞은 게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엔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가뭄이 하늘의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정월은 밤이 되면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호미 한 자루를 품에 안고 산비탈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흙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면 어떤 자리는 차고 어떤 자리는 메말랐습니다. 귀를 대면 어떤 곳에서는 아주 먼 물소리 같은 울림이 전해졌지요. 정월은 그 차고 더운 것을 그 울림과 고요를 하나하나 가려 디뎠습니다. 그러다 한 자리에 멈춰 호미를 박았습니다. 밤마다 그 일이 되풀이되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씨댁 눈먼 며느리가 밤마다 산을 판다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멀쩡한 산을 왜 파누. 사람들의 입방아가 산을 넘었습니다. 덕내의 귀에 그 소문이 안 들어갈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중에 산을 내려오는 며느리를 붙들고 펄펄 뛰었습니다. 내 이것이 극투성이 꼴로 어딜 싸돌아다니다 오는 게냐.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당장 그 짓을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월은 흙 묻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허나 이 일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멀쩡한 산을 파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덕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마을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떠돌이 늙은이였지요. 백발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깊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실랑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그 며느리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게. 덕내가 휙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장은 뉘신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시오? 노인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길이 정월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눈과 노인의 깊은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친 듯했지요. 노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물은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아는 자가 다스리는 법이니라. 정월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린 까닭이었지요. 그러나 정월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이 선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덕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길을 알긴 뭘 안다고.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자나무 아래에 노인의 자취는 없었습니다. 덕내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월은 그 한마디를 가슴에 묻었지요. 물은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아는 자가 다스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시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가뭄의 봄이 깊어가고 정월의 밤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땅속 어딘가를 향해 며느리의 호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엇을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까닭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더 깊은 사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월이 황씨 집에 든 뒤로 며느리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할 일은 손끝으로 찾아냈지요.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월에게는 어둠이 더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밥을 짓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쌀을 안칠 때 물의 양을 손등으로 가늠하고 솥에서 끓는 소리로 뜸들 때를 알았지요. 정월이 지은 밥은 늘 알맞게 차지고 고슬고슬했습니다. 덕내도 그 밥맛만은 흠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덕내는 평생을 억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젊은 남편 황첨지가 마음 약해 빚을 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집안을 건사한 것이 그네였습니다. 그런 덕내에게 며느리란 곳간을 채울 일손이어야 했습니다. 길쌈은 할 줄 아느냐? 하루는 덕내가 배틀 앞에 정월을 앉혔습니다. 시험에 볼 셈이었지요. 앞도 안 보이는데 날실한 울 어찌 꿰겠느냐만 어디 해보아라. 정월은 잠자코 배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날실 사이를 더듬어 북을 잡았지요. 가만가만 북을 던지고 바디를 치니 배틀이 제법 가락을 탔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디었으나 배올은 고르고 촘촘했습니다. 덕내는 짐짓 못마땅한 척했습니다. 느리기는 이래서야 언제 한 피를 짜겠느냐. 더디어도 끊지 않고 짜겠습니다. 어머니, 정월의 대답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덕내를 더 헷갈리게 했습니다. 미운데 마냥 밉다고만 할 수 없는 구석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이 복인지 짐인지 당최 모르겠구나. 서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눈이 부끄러워 아내를 멀리했지요. 허나 한 집에 살며 정월을 곁에서 보니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제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서구가 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니 정월이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새끼를 꼬고 나를 세우는 솜씨가 야무졌지요. 서구가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임자, 그 손으로 안 다치는가? 손이 눈을 대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이 더 잘 봅니다. 정월이 집신 한 짝을 서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발에 맞게 삼았습니다. 신어 보십시오. 서구가 그 집신을 신어보니 신기하게도 꼭 맞았습니다. 서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제 발 크기를 재었나 싶었지요. 아내가 마루를 지날 때 제 신발을 손으로 더듬어 본 것을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고맙네, 임자. 그 한마디에 정월이 환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서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던 마음이 어느새 아내를 마주 보고 있었지요. 가난한 살림에 햇살 한 줌이 든 것 같았습니다. 허나 그 햇살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렵 윗마을 구부자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웠습니다. 구상철은 이 골짜기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토호였지요. 선대로부터 너른 전답을 물려받았고 거기에 고리로 불린 재물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쥔 것은 본물이었습니다. 골짜기 논에 물을 대는 봇도랑은 모두 구부자의 땅을 거쳐 흘렀습니다. 물꼬를 그가 쥐고 있으니 농사의 목숨이 그의 소나귀에 있는 셈이었지요. 가물면 가물수록 그 소나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물 한 줄기를 얻으려 구부자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구부자에게는 막산이라는 말음이 있었습니다. 나이 35, 우락부락한 험상의 손에는 늘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구부자의 명이라면 물꼬를 막고 사람을 패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산을 구부자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산에게는 남모르는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술독에 빠져 사는 것이었지요. 대낮부터 얼근이 취해 비틀거리는 날이 잦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못된 술버릇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막산이 술을 찾는 데에는 묻어둔 까닭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있어 맨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사람 같았지요. 취하면 혼잣말로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봄만 아니었어도 그 말끝을 알아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산에게는 6살 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본 자식이라 끔찍이 아꼈지요. 험상궂은 막산도 그 아이 앞에서만은 순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 하나가 막산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가 막산을 불러 앉혔습니다. 막산아, 올해 가뭄이 예사롭지 않다. 예, 날이 들판이 다 타들어갑니다요. 막산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부자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가뭄이 깊을수록 우리에겐 좋은 게야 물을 쥔 자가 곧 임자니까. 황첨진의 그 논, 올가을이면 내 것이 될 것이다. 빚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 그 부자가 괴짝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막산은 그 문서를 흘끔 보았습니다. 어딘가 미심쩍은 대가 있었지요. 날이 헌데 그 빚이 원래 그리 큰 액수였습니까요? 막산의 물음에 그 부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알 것 없다. 문서에 적힌 대로면 그게 빚이지. 쓸데없는데 머리 굴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그 부자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막산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도 막산은 술독에 빠졌습니다. 혀 꼬인 소리로 또 무어라 중얼거렸지요. 문서가 가짜면 또 한 집이 망하는 게야. 어둠 속에 흩어지는 그 말을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편 황첨지는 날이 갈수록 시름이 깊었습니다. 가뭄의 농사는 말라가고 빚 갚을 길은 막막했지요. 영감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수를 내야지 이대로는 다 굶어 죽겠소.
덕내의 최근에도 황첨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 부자가 직접 황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벌럭이며 마당에 들어선 그를 보고 온 식구가 얼어붙었지요. 구 부자는 마루에 떡하니 걸터 앉았습니다. 황첨지, 이거 살림이 영말이 아니구먼. 황첨지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내 좋은 말로 할 때 듣게 그 논 나한테 넘기게. 빚도 없애주고 자네 식구 굶지 않게 양식도 좀 보태 줌세 이만한 인심이 어디 있나? 구 부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루 안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정월이 가만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 부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요. 며느리의 고요한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가만히 헤아리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허나 정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목소리를, 그 말투를 마음 깊이 새겨둘 뿐이었습니다. 구 부자는 한참을 더 으름장을 놓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잠든 척하다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곁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아내가 또 산으로 갔구나 싶어 서구는 처음으로 그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체 무얼 하는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달빛도 흐린 밤이었습니다. 서구는 멀찍이서 아내를 따라 산비탈을 올랐지요. 정월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보이지도 않는 길을 더듬더듬 짚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윽고 정월이 어느 비탈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댔지요. 한참을 흙을 쓸고 만지더니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한 자리에 이르러 비로소 호미를 박았습니다. 서구는 바위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캄캄한 산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손길이 어찌나 차분한지 무언가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구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습니다. 미친 짓이 아니다. 서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도 아내의 저 손길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지요. 다만 그 뜻이 무엇인지 서구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는 끝내 아내를 부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왠지 그 일을 방해해선 안 될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 서구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 한구석에 아내를 향한 믿음이 작은 씨앗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황첨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볼을 찾아갔습니다. 논이 더 타들어 가기 전에 물 한 줄기라도 얻을 셈이었지요. 보 앞에는 막산이 몽둥이를 들고 물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황첨지가 굽실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막산이, 우리 논에 물 좀 대게 해주게 뭐가 다 죽어가네. 안 됩니다요. 날이 풍부 없이는 물 한 방울 못 내줍니다. 막산이 몽둥이로 물꼬를 가로막았습니다. 황첨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 사람아, 사정 좀 봐주게. 빚도 빚이지만 사람부터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막산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험상궂은 얼굴에 잠깐 곤혹스러운 빛이 스쳤지요. 그때 구 부자가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황첨지, 물이 그리 급하면 진작 논을 넘기라니까 그러는구먼. 물도 거저는 없는 법이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구 부자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황첨지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로 막산이 다시 물꼬를 단단히 틀어막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그 물꼬를 막는 막산의 손이 어쩐지 무겁고 더뎠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첨지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물도 못 얻고 빚독촉만 듣고 왔구려. 덕내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 식구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지요. 그 모든 이야기를 정월은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러나 정월은 끝내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며느리의 호미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정월을 그토록 밤마다 산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아직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월의 밤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손바닥이 다 갈라지고 손톱 밑에 흙이 박혀도 며느리는 호미를 놓지 않았지요. 산비탈 한 줄기를 따라 정월이 파낸 도랑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허나 그 도랑은 아직 어디에도 닿지 못한 빈 고랑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들에서 마주치면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 댁며느리 산에 무슨 보물이라도 묻어놨답니까? 눈도 안 보이는 게 헛고생만 사서 하는구먼. 그 말들이 덕내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우물가에 나가기가 무서울 지경이었지요. 하루는 끝내 분을 참지 못하고 정월을 마당에 꿇어 앉혔습니다. 내 이 일로 내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그 망측한 짓을 당장 그만두어라. 이건 시어미의 명이다. 덕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월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집이 가뭄의 논을 잃으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그야 길에 나앉는 게지. 그걸 누가 모르느냐. 그 논을 잃지 않을 길이 있다면 어머니는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정월의 물음에 덕내가 멈칫했습니다. 길이 있긴 어디 있어. 하늘이 비를 안 주는데. 하늘이 주지 않으면 땅에서 찾으면 됩니다. 정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요. 덕내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물을 찾아?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구나.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돌아섰습니다. 정월은 그저 다시 산을 향해 호미를 들 뿐이었습니다. 서구만이 아내를 막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산을 오르던 그 모습을 본 뒤로 서구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지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몰아세울 때면 서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월이한테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요. 좀 두고 봅시다. 두고 봐. 동네 망신은 다 시켜놓고. 제가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마음 푸십시오. 서구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감쌌습니다. 덕내는 기가 막혀 아들을 노려보았지요. 내 놈까지 저것한테 홀렸구나.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 작은 믿음이 어느새 단단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가뭄은 마침내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모는 누렇게 시들어 갔지요. 물을 댄 윗마을 구부잔의 논만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푸른 논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 부자가 다시 황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막산까지 데리고 왔지요. 구 부자의 손에는 그 빈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은 그의 얼굴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황첨지, 이제 결판을 냅시다. 더는 못 기다리겠소. 이 문서에 적힌 빚이 추수 전까지 안 갚아지면 자네 논 연함은 맞이기는 모조리 내 것이오. 구 부자가 문서를 황첨지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황첨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 영감, 이 빚이 정녕 이만큼이나 되는가? 나는 이리 많이 빌린 기억이 없네. 문서에 도장이 박혀 있질 않은가? 자네 손도장이오 발뺌할 셈인가? 구 부자가 문서를 손가락으로 탁탁 쳤습니다. 황첨지는 그 문서를 들여다보았으나 글에 어두워 무엇이 옳은지 가릴 수 없었습니다. 덕내가 달려들어 문서를 빼앗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이리 불었단 말이오. 우리가 빌린 건 이것의 반도 안 돼요. 이자가 붙으면
빚은 보는 법이오. 그것도 모르고 빚을 졌단 말이오? 구 부자의 능청에 덕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루 안쪽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던 정월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소리 없이 다가와 문서가 놓인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정월의 손끝이 문서의 종이결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종이의 두께와 결을 도장이 찍힌 자리를 손끝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 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먼 며느리가 문서를 다 만져보는구먼. 글자가 손끝으로 읽히기라도 하나? 정월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에 닿은 무언가에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요. 그 종이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결이 다른 두 종이가 한데 이어붙은 자리를 정월의 손끝이 분명히 짚어냈습니다. 허나 정월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그 미세한 이음매를 마음 깊이 새겨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추수까지요.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 노는 내 것이오. 똑똑히 새겨두시오. 구 부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막산이 그 뒤를 따라 나서다 마루의 정월을 흘끔 돌아보았지요. 며느리의 고요한 옆 얼굴을 본 막산의 눈빛이 까닭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구 부자가 돌아간 마당에는 통곡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황첨지는 마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지요. 이제 우린 망했소. 추수까지 그 돈을 무슨 수로 만든단 말이오. 덕내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막사는 구 부자네 행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낮에 황씨 집에 들이민 그 문서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결이 다른 두 종이를 이어붙인 그 문서를 막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구 부자의 심부름으로 그 종이를 갖다 댄 장본인이었으니까요. 또 한 집을 잡는구나. 막산이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낮에 본 황씨 며느리의 고요한 옆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 얼굴 어딘가가 오래전 어느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막산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허나 한 번 떠오른 얼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어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비, 또 술이야? 막산의 험상궂은 얼굴이 대번에 풀렸지요. 오냐. 들어와 앉거라. 아비가 안아주마. 아들을 무릎에 앉힌 막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만 아니면 진작에 이 못된 마름 노릇을 그만뒀을 거라 생각했지요. 허나 자식을 먹여 살리자니 구 부자에게 노릇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사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또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죄를 다 갚아야 할 텐데. 혀 꼬인 그 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이는 알지 못했지요. 다만 아비의 품이 유난히 떨리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잠든 식구들 사이에서 홀로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어머니가 남겼다는 삼배 한 폭과 노쇠 자를 꺼냈지요. 며느리는 그것들을 손끝으로 오래도록 쓸어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월이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삼배와 자를 다시 품에 안고 호미를 챙겨 들었지요. 며느리의 발걸음이 어둠 속 산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또다시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바위 뒤에 숨지 않았지요. 정월이 비탈의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하자 서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의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이십니까? 임자, 놀라지 말게 나일세. 서구가 아내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여러 날 밤 자네가 여기서 무얼 하는지 지켜보았네. 정월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미친 짓이라 여기실 겁니다. 다들 그러하니까요. 아닐세 미친 사람 손길이 저리 차분할 리가 없지. 서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무얼 하는 건지 내게도 말해줄 수 없는가? 정월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며느리는 끝내 그 속을 다 열지 않았지요. 서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에서 호미를 건네받았지요. 그런 말은 됐네. 손이 둘이면 일이 절반이지 않은가. 내가 거들겠네. 파야 할 자리만 일러 주게 파는 건 내가 함세. 정월에 보이지 않는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며느리가 흙을 짚어 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아래 바위 쪽으로 한자 깊이로 곱게 파 주십시오. 서구가 호미를 박았습니다. 아내가 짚어주는 대로 어둠 속에서 도랑을 파 내려갔지요. 정월은 곁에서 손으로 흙을 만지며 깊이와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캄캄한 산비탈에서 조용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랑은 여느 때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서구는 아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지요. 허나 그 손길을 믿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묵묵히 흙을 파는 남편의 등을 정월은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정월의 밤일은 더 이상 헛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추수까지 남은 시간, 말라가는 논, 부풀려진 빛. 모든 것이 며느리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정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보이지 않는 며느리가 무엇을 믿고 산을 파는 것일까요? 그 보따리 속 삼배와 노쇠 자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굽이치기 시작합니다. 정월의 호미 끝이 향하는 그곳에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 부자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뒤로 황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추수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논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으니까요.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황첨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무얼 했는지 자식한테 빚더미만 물려주게 생겼구나. 영감, 지금 한탄할 때요? 무슨 길이든 찾아봐야 할 것 아니오. 덕내가 영감의 옆구리를 쥐어박았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앉아있던 정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모두의 눈이 며느리에게로 쏠렸지요. 보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보름, 그 보름 동안 또 산을 파겠다는 게냐? 덕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 그 산에서 이 논을 살릴 물을 끌어오겠습니다. 정월의 말에 마루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덕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물을 끌어와? 가뭄에 온 골짜기가 다 마른 마당에 산에서 무슨 물이 나온단 말이냐? 그런 허황된 소리로 식구들 마음만 휘저어 놓을 셈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황첨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아가, 내 마음은 고맙다만 윗마을 보가 막혀 물이 안 오는데 산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아버님, 보의 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에는 산의 물이 있습니다. 정월의 목소리는 조용하나 단단했습니다. 덕내가 기가 막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의 물, 그런 게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진작 다 끌어다 썼지. 왜 가뭄에 굶어 죽겠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덕내가 멈칫했습니다. 마루 한쪽에서 잠자코 듣던 서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월이한테 보름만 줍시다. 어차피 손 놓고 있어도 노는 말라 죽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정월이가 안 된다면 그때 제가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덕내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 놈은 어쩌자고 자꾸 저거 편을 드는 게냐? 편드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어머니, 서구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단호함에 덕내도 황첨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덕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정 그렇다면 내기를 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보름 안에 그 산에서 물을 끌어와 이 논에 대면 내 다시는 너를 나무라지 않으마. 허나 보름이 지나도 물 한 방울 못 끌어오면 그땐 두말 없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할 수 있겠느냐? 온 식구가 숨을 죽였습니다. 가혹한 내기였지요. 실패하면 며느리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서구가 다급히 끼어들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겠습니다. 정월이 서구의 말을 자르고 또렷이 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한 점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보름 안에 이 논에 물을 대겠습니다. 만일 못하면 그때는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정월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결연함에 덕내조차 흠칫했지요. 이로써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자, 어쩌자고 그런 약속을.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헛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정월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에 서구의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월의 밤일은 낮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식구들 눈치를 볼 것도 없었지요. 새벽부터 산에 올라 해가 질 때까지 흙을 짚고 도랑을 팠습니다. 서구도 드릴을 일찍 마치고 달려와 아내 곁에서 호미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저 미친 며느리가 이번엔 식구까지 끌어들였네. 황서방도 어지간히 홀렸지. 멀쩡한 사내가 저 짓을 거들고 있으니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정월의 손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산비탈을 가로지르며 어떤 자리에서는 한참을 멈춰 흙을 짚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곳은 표를 해두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를 따라 길을 그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서구가 도랑을 파다 문득 물었습니다. 임자, 한데 자네는 어찌 이 자리가 옳다는 걸 아는가? 내 눈엔 다 똑같은 흙인데. 정월이 흙 한 줌을 쥐어 손끝으로 비볐습니다. 흙도 저마다 말을 합니다. 서방님 마른 흙과 물을 품은 흙은 결이 다르지요. 발밑이 울리는 자리가 있고 잠잠한 자리가 있습니다. 물길은 그 울리는 자리를 따라 흐릅니다. 그걸 손과 발로 다 안단 말인가? 오래 익히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월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그쯤에서 물음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오래 익히면이라 한 그 말이 마음에 남았지요.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그것을 익혔단 말인가? 허나 그 물음은 가슴에만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구가 도랑을 파 내려가던 호미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임자, 여기 큰 돌이 있네. 이걸 어찌 치운담? 서구가 흙을 걷어내자 뜻밖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반 듯하게 다듬은 돌들이 줄을 맞춰 가지런히 박혀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쌓아 올린 석축이 분명했습니다. 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돌을 이리 쌓아놨단 말인가? 정월이 더듬더듬 다가와 그 돌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돌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다듬어진 모서리와 이음매를 짚는 순간 정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임자, 왜 그러는가? 안색이 좋지 않네?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누군가 물길을 내려고 쌓은 돌입니다. 물기를? 이 산에 옛날에도 도랑이 있었단 말인가? 정월은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석축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오래전에 묻혀버린 도랑의 흔적이었지요. 누군가 솜씨 좋게 닦아놓았다가 세월에 메워져 흘 속에 잠든 봇도랑이었습니다.
정월에 보이지 않는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허나 정월은 그 사연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이 돌을 따라가면 됩니다. 옛사람이 닦아둔 길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옛사람이 누군지 자네는 아는가? 그저 물을 아는 사람이었겠지요. 서구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 여기면서도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석축을 따라 흙을 파내자 도랑 파기가 한결 수월해졌지요. 이미 누군가 길을 닦아둔 자리라 땅이 무르고 방향이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에 처음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편 황씨 며느리가 식구까지 끌어들여 산을 판다는 소문은 윗마을에도 닿았습니다. 구 부자가 그 소문을 듣고 막산을 불렀지요. 막사나, 황씨네 그 눈먼 며느리가 산에서 무얼 하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행여 내 보의 물줄기라도 건드리는 거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막산이 황씨네 산비탈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멀찍이서 정월과 서구가 파놓은 긴 도랑을 살폈지요. 그런데 그 도랑이 향하는 자리를 본 막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옛 석축이 드러난 자리였으니까요. 저건. 막산은 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두 눈으로 보았던 어느 가문이 닦아두었던 그 물길이었지요. 막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산을 내려와 구 부자에게 아랬습니다. 날이 그 며느리가 보의 물엔 손도 안 댔습니다요. 그냥 산에서 헛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막산은 석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까닭 모를 두려움에 그 일만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헛고생이라. 하기야 눈먼 것이 뭘 하겠느냐. 구 부자는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산의 가슴은 그날 밤 내내 두방망이질을 쳤지요. 묻어둔 예실이 흙을 뚫고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월과 서구가 산에서 도랑을 파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호롱불을 들고 비탈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뜻밖에도 그것은 시어머니 덕내였습니다. 덕내는 손에 보리밥 한 덩이와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굶고 일하면 쓰러진다. 먹고들 해라. 시어머니는 퉁명스레 밥을 내려놓고는 휙 돌아섰지요. 정월이 그 자리에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긴 무에 고마워 쓰러지면 일손만 충나니 그러는 게지. 덕내는 그리 쏘아붙이고 총총히 내려갔습니다. 허나 그 뒷모습에는 차마 감추지 못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구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겉으론 저러셔도 속은 다 녹으셨네. 압니다, 어머니 마음을. 저는 손끝으로도 느낍니다. 정월의 목소리가 촉촉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가져온 밥을 나눠 먹고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도랑은 옛 석축을 따라 점점 깊은 산속으로 뻗어갔지요. 허나 약속한 보름은 어느새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비치지 않았고 식구들의 애는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덕내는 겉으로는 콧방귀를 뀌면서도 속으로는 매일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물이 나오기야 하겠어? 며느리가 파놓은 그 긴 도랑을 보면 시어머니의 가슴에도 까닭 모를 조바심이 일었지요. 과연 정월은 남은 사흘 안에 이 메마른 논에 물을 댈 수 있을까요? 그 산자락 어딘가에 정말로 숨은 물길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정월의 호미가 향하는 그 끝에서 마침내 무엇이 모습을 드러낼지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남은 사흘 정월과 서구는 거의 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 밤에는 별빛 아래 흙을 팠지요. 옛사람이 닦아둔 석축이 길을 인도해 주었으나 세월에 무너진 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런 곳은 다시 돌을 고르고 흙을 다져가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데 서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 한 모금 건네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손을 잡은 서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손이 사람의 손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엉겨 있고 손톱은 닳아 뭉툭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 위에 또 물집이 잡혀 터져 있었지요. 서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임자 이 손이 이리 될 때까지 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네가 부끄럽다 여겼던 내가 서방님, 괜찮습니다. 이깟 손쯤이야. 이깟 손이라니 이 손이 우리 집안을 살리겠다고 일이 망가졌는데 서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부진 사내가 아내의 손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정월이 그 눈물을 손등으로 느끼고는 가만히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서방님,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앞을 못 보아도 제 곁에 저를 믿어주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 말에 서구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두 사람은 산비탈에 앉아 있었지요.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이 두 사람 사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윽고 서구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임자 이제 그 손은 쉬게 파는 건 내가 다 함세. 자네는 자리만 짚어 죽에 흙은 내가 다 파낼 테니 서구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부터 서구는 정월의 손을 대신했습니다. 아내가 짚어주는 자리를 2배, 3배 빠르게 파 내려갔지요. 정월은 곁에서 흙의 결을 읽으며 방향만 일러주었습니다. 부부의 호흡은 한 몸처럼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정월이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땅에 귀를 바짝 댔지요. 한참을 그러던 정월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서방님, 가깝습니다. 물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뭐라? 물이 가깝다고? 이 아래 한 길만 더 파면 물줄기에 닿습니다. 조심히 파십시오. 서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물이 나온다면 이 모든 비웃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었지요.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 내려갔습니다. 한 자, 두 자 흙이 점점 축축해졌습니다. 이윽고 호미 끝에서 진흙이 질척하게 묻어나기 시작했지요. 임자, 흙이 젖었네. 정말로 물이 있어. 그 순간 파놓은 구덩이 바닥에서 맑은 물이 졸졸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산 속에서 차고 맑은 물이 솟아오른 것이었지요. 서구가 그 물을 두 손으로 떠보았습니다. 세상에 진짜다. 진짜 물이야. 서구가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임자, 자네가 옳았네. 정말로 산에 물이 있었어. 정월에 보이지 않는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허나 며느리는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방님,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물줄기의 첫머리일 뿐입니다. 이 물을 논까지 끌어가려면 도랑을 더 닦고 물기를 터야 합니다. 정월은 들뜨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당장의 작은 셈에 만족하지 않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미더웠지요. 마침 그 무렵 산 아래에서 몇몇 마을 사람이 구경 삼아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눈먼 며느리의 헛고생을 비웃을 셈이었지요. 어디 보세, 오늘은 또 무슨 미친 짓을. 그러나 도랑에 잃은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산속, 며느리가 판 구덩이에서 맑은 물이 솟고 있었으니까요. 물이다. 진짜 물이 나왔어. 한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차고 단 산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온 골짜기가 다 말랐는데 여기만. 사람들은 정월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그 며느리가 정말로 가뭄든 산에서 물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누구도 더는 비웃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물을 논까지 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웃으시려거든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정월의 담담한 한마디에 사람들은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수군대며 산을 내려갔지요.
이 일이 윗마을 구 부자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마른 막산이었지요. 그런데 그 험상궂은 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우님, 사람 좀 살려 주십시오. 막산이 정월과 서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몽둥이를 휘두르던 그 마름이 맞나 싶을 만큼 처절한 모습이었지요. 아니, 막산이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제 자식이 제 외아들이 사흘째 열에 들떠 다 죽어갑니다요. 막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뭄에 우물은 다 말라 물 한 모금을 못 먹이고 있습니다. 의원이 그러길 열을 식히고 물을 먹여야 산다는데 온 동네에 물이 없습니다. 서구가 어리둥절해 물었습니다. 한데 어찌 우리한테 왔는가? 자네 주인 구 부자네 보엔 물이 넘치지 않는가? 나리께서 물 한 바가지도 거저는 못 준다 하셨습니다. 막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잿감 마름 놈 자식 살리자고 물을 허락에 내줄 수 없다고. 막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다 황씨 댁 며느님이 산에서 물을 찾았단 소문을 들었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압니다요. 허나 자식이 죽어가니 제발 물 한 바가지만. 막산이 땅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막산은 구 부자에게 노릇을 하며 황씨 집을 괴롭혀 온 자였지요. 빚 독촉에 앞장서고 물꼬를 막아 논을 말려 죽인 자였습니다. 자네 우리한테 그 짓을 다 해놓고 이제 와 물을 달라는 건가? 막산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허나 제 자식만은.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지요. 서구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정월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물을 내어 주십시오. 서구가 놀라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임자, 이자가 우리한테 한 짓을 잊었는가? 잊지 않았습니다. 허나 죄는 어른이 지었지 그 아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정월의 목소리는 잔잔하나 흔들림이 없었지요.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물을 아끼면 우리가 구부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서구의 분노가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정월이 막산을 향해 말했습니다. 막산이 어서 바가지를 이리 주시오. 이 물을 가져가 아이에게 먹이시오. 막산이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정월이 손수 그차고 맑은 산물을 떠 바가지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물은 차고 깨끗하니 열을 식히는데 약이 될 겁니다. 부족하면 또 오시오. 아이가 나을 때까지 얼마든 드리리다. 막산은 그 물바가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원수 같던 집의 눈먼 며느리가 베푼 정에 가슴이 미어졌으니까요. 이 은혜를 셋내가 무슨 낯으로. 은혜랄 것 없소. 어서 가서 아이부터 살리시오. 막산은 물바가지를 소중히 안고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향해 정월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서구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임자는 어찌 그리 미운 자에게도 정을 베풀 수 있는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서방님,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지요. 정월의 그 말이 서구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가 훗날 얼마나 큰 일을 되갚아 줄지는 먼 뒷날에야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막산의 아이는 그 차가운 산물을 먹고 신혈이 내렸지요. 사흘 만에 아이가 눈을 떴고 막산은 정월이 사는 쪽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갚아야 할 빚이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날 밤, 막산은 남몰래 황씨 집 살인문 앞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어렵게 구한 좁쌀 한 대박이 들려 있었지요. 가난한 마름의 살림에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산은 그 좁쌀을 살인문 안에
가만히 들여놓고 돌아섰습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원수로 여기던 집에 진 마음의 빚이 막산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날 이후로 막산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에는 작은 물줄기가 트였고 막산의 마음에는 빚이 생겼습니다. 허나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요. 정월이 찾아낸 그 물을 논까지 끌어가는 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 이야기는 그 거센 고비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속 샘에서 물이 트인 뒤로 정월과 서구의 일에는 새 힘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물줄기를 논까지 끌어가는 일만 남았지요. 허나 그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샘에서 황씨네 논까지는 산자락을 둘러 한참을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정월은 매일 그 길을 손과 발로 더듬어 가늠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법. 도랑이 조금이라도 거꾸로 솟으면 물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며느리는 땅의 높낮이를 손끝으로 읽어가며 물이 흘러갈 길을 한 뼘씩 그어갔습니다. 임자, 여기서부터는 어느 쪽으로 파야 하는가? 잠시만요, 서방님. 정월이 무릎을 꿇고 품에서 손때 묻은 노쇠 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보따리 속 그 낡은 노쇠 자였지요. 한 면에는 한치 한치 눈금이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어 손끝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 자를 땅에 대고 위쪽 흙과 아래쪽 흙의 높낮이를 가늠했습니다. 눈금을 손끝으로 짚어 한 뼘의 차이를 한치까지 세매냈지요. 이것은 본디 물길의 기울기를 재던 한씨 가문 대대의 측수 기물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며느리의 손끝과 그 노쇠 자가 목수의 먹줄보다 정확한 셈을 빚어냈습니다. 이쪽이 한 뼘 낮습니다. 도랑을 이 결을 따라 비스듬히 트면 물이 절로 흘러내립니다. 자네 손이 수평을 잰단 말인가? 목수가 먹줄로 재듯이? 먹줄 대신 어머니가 남기신 이 자와 제 손끝으로 잴 뿐입니다. 정월의 그 말에 서구는 그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도랑은 산자락을 굽이굽이 감으며 논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내려왔을 때 큰 난관이 앞을 막았지요.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바위, 능선이 떡하니 버티고 선 것이었습니다. 물이 흘러가야 할 길에 단단한 바위 등성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서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임자, 이 바위 능선을 어찌 넘는단 말인가? 이걸 뚫을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물이 거꾸로 솟는 자리라 흘러갈 리도 없고. 사내의 목소리에 낙담이 묻어났습니다. 정월도 그 바위 앞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더듬고 그 너머 땅의 높낮이를 가늠했지요.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한 고비를 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판이었습니다. 이윽고 정월의 손이 한 자리에 멈췄습니다. 바위 능선 아래쪽 흙이 유난히 무른 자리였지요. 서방님, 바위를 넘을 게 아니라 그 밑을 지나야 합니다. 밑을, 바위 밑으로 굴을 뚫잔 말인가? 굴이 아니라 물길을 한번 낮췄다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정월이 손으로 땅에 그림을 그리듯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도랑을 깊이 파 물을 바위 아래로 내렸다가 저 너머에서 다시 솟게 하면 됩니다. 물은 제 무게로 눌렸다가 같은 높이를 만나면 절로 차올라 넘어갑니다. 서구는 그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눌린 물이 제 풀에 다시 솟는단 말인가? 그런 일이 정말 되는가? 됩니다. 옛사람들이 볼을 놓을 때 쓰던 법입니다. 정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지요. 서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내가 짚어주는 대로 따랐습니다. 바위 능선 앞에서 도랑을 깊이 파 내려가고 능선 아래로 물길을 통과시켰지요. 다행히 그 자리에도 옛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길을 닦아 두었던 것이지요. 며칠을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허리가 끊어질 듯 했으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덕내도 이제는 대놓고 거들었습니다. 잠을 이고 산을 오르고 흙을 나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네, 정 못 믿어워 나와 본캐다 거들려고 온 건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리 퉁명스레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흙을 날랐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는 어서 일이나 해라. 허나 그 얼굴엔 어느새 며느리를 향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바위 능선 아래로 물길을 통과시키는 일이 끝났습니다. 정월이 위쪽 샘의 물꼬를 텄지요. 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내려 깊이 판 구덩이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구덩이가 차오르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능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구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지요. 임자, 물이 안 넘어오는 거 아닌가? 기다리십시오. 곧 차오릅니다. 정월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능선 너머 도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눌렸던 무리 같은 높이를 만나 거짓말처럼 넘어와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넘어온다. 물이 정말 넘어와. 서구가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덕내도 그 광경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물이 산을 거슬러 넘어오다니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본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며느리를 미워하던 그 마음이 그 물줄기와 함께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새아가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덕내가 정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제야 느낀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는 늘 이 며느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밤마다 밥을 이고 산을 오르신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정월이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부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물길은 능선을 넘어 황신의 논을 향해 마지막 자락을 흘러내렸습니다. 도랑 끝이 논두렁에 거의 다 가고 있었지요. 그 무렵 이웃 박첨지가 정월을 찾아왔습니다. 가뭄에 논이 다 타 들어가 식구들 끼니가 막막한 처지였지요. 박첨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박첨지 어른,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어려워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새댁 염치 없는 청인 줄 아내만 박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산에서 끌어온 그 물을 우리 논에도 한 줄기만 나눠줄 수 없겠나. 우리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네. 이 늙은이가 이리 비네. 서구가 곁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첨지 어른, 그 물은 우리도 보른 약속에 목을 메고 끌어온 것입니다. 당장 우리 논도 빠듯한데 게다가 한 집에 나눠 주기 시작하면 온 동네가 다 몰려들 텐데 어찌 감당합니까? 서구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정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방님, 물은 가두면 썩고 나누면 흐릅니다. 우리 논 하나 살리자고 끌어온 물이 아닙니다. 골짜기가 다 살아야 그 물도 값을 하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용하나 깊었습니다. 박첨지 어른, 걱정 마십시오. 이 물이 우리 논에 닿거든 도랑을 한 줄기 더 터 어른댁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물이 모자라 애태우는 집은 다 오라 하십시오. 박첨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누. 새댁 정말 고맙네. 고마워. 박첨지가 몇 번이고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서구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임자는 어찌 그리 퍼줄 생각만 하는가? 우리도 빠듯한 살림에. 퍼주는 게 아닙니다. 인심을 싣는 것이지요. 심은 인심은 언젠가 곡식이 되어 돌아옵니다. 서구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허나 아내의 그 넓은 마음이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지요. 정월이 나눠주기로 한 그 물 한 줄기가 훗날 어떤 큰일을 되돌려 줄지, 그 인심이 어떤 곡식으로 되돌아올지는 머지않아 밝혀질 터였지요.
하루, 이틀이면 그 물이 메마른 논으로 쏟아져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부푼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나쁜 자에게도 닿는 법. 황 씨네 눈먼 며느리가 산에서 물을 끌어 논을 살리려 한다는 소문이 마침내 구 부자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물을 쥐고 골짜기를 주무르던 그에게 그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지요. 구 부자의 번들거리는 눈에 음험한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며느리가 물을 끌어와? 이것 봐라. 구 부자가 막산을 불렀습니다. 황 씨네가 산물을 끌어다 논을 살리면 그 논은 영영 내 것이 못 된다. 그 빚으로 논을 통째로 삼키려던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게야. 막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 집을 또다시 해코지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날이 그저 며느리가 산에서 헛물을 켜는 것뿐인데 굳이 닥쳐라 헛물이면 온 동네가 그 얘기로 들끓겠느냐? 구 부자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 물줄기가 논에 닿기 전에 무슨 수를 내야겠다. 막사나, 너는 그 도랑이 어디로 어떻게 나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막사는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막산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또다시 그 집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게 생겼으니까요.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막산의 가슴 속에서 두 갈래 마음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한쪽에는 자식을 살려준 은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주인의 서슬퍼런 명이 있었지요. 거역하면 마름 자리를 잃고 자식을 굶길 판이었습니다. 막사는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물길은 이제 논두렁 코앞에 닿았고 정월의 보름은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하루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산자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다 이룬 듯 보이던 그 물길에 과연 어떤 시련이 닥칠까요? 그 평온 뒤에 드리운 먹구름이 소리 없이 산자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보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온 식구가 새벽같이 논으로 모였지요. 산에서 끌어온 물길의 끝이 바로 황씨네 논두렁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위쪽 물꼬만 마저 트면 물이 논으로 쏟아져 들어올 참이었습니다. 정월이 도랑 끝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서방님, 위쪽 물꼬를 터 주십시오. 서구가 산 쪽으로 달려 올라가 막아두었던 물꼬를 텄지요. 잠시 후 도랑을 타고 콸콸 물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논으로 맑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이 물을 빨아들이며 거뭇거뭇 젖어갔지요. 누렇게 시들던 모가 물을 머금고 파릇하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에 온 식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물이다. 우리 논에 물이 든다. 덕내가 두 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끼얹으며 통곡했습니다. 황첨지도 논두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지요.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며느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뭄에 다 죽어가던 논에 물이 넘실대는 광경을 다들 믿지 못했지요. 세상에 정말로 산에서 물을 끌어왔어. 눈먼 며느리가 해냈구먼.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입들이 이제는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월은 그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들뜨지도 우쭐대지도 않았지요. 다만 물 흐르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덕내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의 이 손이 우리 골짜기를 살렸소. 내 이 아이를 눈멀었다 천대한 죄가 하늘에 사무치오. 시어머니의 외침에 사람들이 일제히 정월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월은
약속대로 도랑을 한 줄기 더 텄습니다. 박첨진의 논으로 또 가뭄에 애태우던 이웃들 논으로 물을 나눠 보냈지요. 한 줄기 산물이 골짜기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정월의 인심에 온 마을이 눈물로 보답했습니다. 이로써 정월은 보름의 내기를 보란 듯이 이겼습니다. 이제 추수까지 농사를 지어 빚을 갚으면 논을 빼앗길 일도 없을 터였지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허나 바로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윗마을 구 부자는 그 소문에 이를 갈았습니다. 황씨네 논이 살아나면 빚으로 그 논을 삼키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눈먼 것 하나가 내 일을 다 그르치는구나. 구 부자가 막산을 불러 앉혔습니다. 막사나, 그 도랑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나는지 낱낱이 알아왔느냐? 막산은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산 너머 예샘에서 나 바위 능선을 돌아 황신의 논으로 흐릅니다요. 한데 날이, 그 물은 날이 보의 물줄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데서 솟는 물입니다. 구 부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다른 데서 솟는 물이라. 그럼 물 도둑으로 몰 수는 없겠구나. 허나 상관없다. 그 도랑이 무너지면 물은 다시 끊기는 게야. 막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이 도랑을 무너뜨리시려고요? 그건 왜? 무슨 불만이라도 있느냐? 구 부자의 눈이 서늘하게 막산을 쏘아보았습니다. 막산은 그 눈빛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 사람을 풀어 그 도랑을 결단낼 것이다. 특히 그 바위 능선 및 물길을 넘기는 그 자리를 무너뜨려라. 거기만 무너지면 물은 영영 못 넘어온다. 구 부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막산은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명을 받들었지요. 그날 밤 막산은 구 부자가 풀어준 장정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혜 입은 집의 물길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러 가는 길이었지요. 막산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 일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장정들은 곡괭이로 도랑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공들여 닦은 물길이 순식간에 흙더미로 무너져 내렸지요. 바위 능선 밑 물을 넘기던 그 핵심 자리도 결단이 났습니다. 콸콸 흐르던 물이 흙더미에 막혀 이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막사는 차마 곡괭이를 들지 못하고 뒤에 물러서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도랑을 보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며느님 용서하십시오. 쇳내가 죽일 놈입니다. 허나 그 마음을 입 밖에 낼 용기는 아직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월은 논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콸콸 흐르던 물이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황급히 산으로 올라가 도랑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물길의 잔해를 만진 순간 정월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무너뜨렸습니다. 뒤따라 올라온 서구가 그 광경의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게 누구 지시한 말인가? 며칠을 공들인 물길을 온 식구가 무너진 도랑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가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 물길은 끊겼습니다. 다시 닦자니 무너진 바위 능선 자리를 손보는 대만도 여러 날이 걸릴 판이었지요. 그 사이 살아나던 모는 또 말라 죽을 터였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희망이 하룻밤새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어떤 천벌 받을 놈이 이런 짓을. 덕내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허나 정월은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흙더미를 손으로 짚으며 무언가를 골똘히 헤아릴 뿐이었지요. 그 흙더미 속에서 정월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장정들이 흘리고 간 물건 하나였지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 그것은 낯익은 감촉의 허리띠였습니다. 정월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허나 정월은 그것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허리띠를 가만히 품속에 갈무리할 뿐이었지요.
누가 이 짓을 벌였는지 며느리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낮, 구 부자가 보란 듯이 황씨네를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도랑 소식을 다 알고 온 얼굴이었지요. 이런 애써 끌어온 물길이 무너졌다지. 거 안 됐구먼. 입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눈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랑을 무너뜨린 게 누구 짓인지 정녕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설마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겐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면 그게 바로 무고라는 게야. 구 부자가 능청스레 수염을 쓸었습니다. 내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빚 때문일세. 보름 안에 물을 댄다더니 결국 도랑이 무너져 허실이 됐질 않나. 이제 추수가 코앞인데 빚은 어쩔 셈인가? 구 부자가 품에서 그 빈 문서를 다시 꺼내 흔들었습니다. 황첨지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구 영감, 며칠만 더 말미를 주게 도랑을 다시 닦으면 또 닦으면 또 무너질지 누가 아는가. 구 부자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지요. 내 마지막으로 인심 쓰겠네. 사흘 주지 사흘 안에 빚을 갚든가 아니면 논 문서에 손도장을 찍게. 그도 저도 못하겠거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든가 셋 중 하나일세. 구 부자가 두루마기 자락을 떨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황씨 식구들의 머리 위로 절망이 먹구름처럼 내려앉았지요. 구 부자가 마당을 나서며 막산을 흘끔 돌아보았습니다. 막사나, 일 하나는 깔끔하게 했더구나. 역시 너만 한 놈이 없어. 그 칭찬에 막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월이 그 목소리들을 아주 가만히 마음에 새겨 담았지요. 구 부자가 돌아간 뒤 마을 사람들도 슬그머니 발길을 끊었습니다. 구 부자의 눈밖에 났다간 자기네도 물이며 빚이며 어찌 될지 몰랐으니까요. 어제까지 정월을 떠받들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 집을 멀리했습니다. 황씨네는 다시 외딴 섬처럼 홀로 남겨졌습니다. 인심이란 게 이리도 모진 것이더냐. 어제는 절을 하더니 오늘은 등을 돌리는구나. 덕내가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정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도랑에서 주워온 그 허리띠를 품속에서 가만히 매만질 뿐이었지요. 물길은 끊기고 모는 다시 말라가고 추수는 코앞에 닥쳤습니다. 한편 막사는 그 며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무너뜨린 도랑과 제 자식을 살려준 그 며느리가 자꾸 겹쳐 떠올랐지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런 아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비, 어디 아파? 왜 자꾸 한숨만 쉬어? 막사는 아들을 끌어안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비가 큰 죄를 지었다. 너를 살려준 은인을 제 손으로 짓밟았어. 아이는 그 말뜻을 알지 못한 채 아비의 등만 토닥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못 살아. 막사는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허나 구 부자의 서슬과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면 다시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막산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구 부자의 검은 손길이 정월의 발목을 단단히 올가매기 시작했지요. 다 이룬 듯하던 그 희망이 과연 이대로 쓰러지고 말까요? 허나 정월은 무너진 흙더미를 짚은 채 도리어 두 눈을 고요히 빛내고 있었습니다. 사흘은 눈 깜짝할 새 흘렀습니다. 무너진 도랑을 다시 닦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었지요. 약속한 날, 구 부자가 관아의 사령들을 앞세우고 황씨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를 관아로 끌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황첨지, 빚도 못 갚고 논 문서에 손도장도 안 찍겠다 했겠다. 하여 내 관아에 정식으로 고하였네. 자, 다 같이 사또 앞에 가서 시비를 가려보세. 구 부자가 의기양양하게 문서 한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빈 문서뿐 아니라
또 다른 고발장이 끼어 있었지요. 고발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서구가 따져 묻자 구부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처가 내보의 물을 몰래 훔쳐다 논해댔다고 고하였네. 물 도둑질은 곤장감이지 게다가 멀쩡한 산을 파헤쳐 산신을 노하게 했으니 가뭄이 깊어진 것도 다 그 탓이라 했네.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습니다. 정월이 끌어온 물은 구부자의 보아는 전혀 다른 물줄기였으니까요. 허나 글 모르고 힘없는 농가가 토호의 고발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식구가 사령들에게 떠밀려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급한 아수라장 속에서도 정월은 어머니가 남긴 보따리 하나만은 생명줄처럼 품에 꼭 안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에 황씨 식구가 무릎 꿇려졌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문서를 내려다보았지요. 구부자는 한쪽에서 여유롭게 수염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또에게 두둑이 손을 써둔 눈치였습니다. 내 인연, 내가 윗마을 구 부자의 보물을 훔쳐다 썼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사또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정월은 고개를 숙인 채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제가 끌어온 물은 그 보의 물이 아니라 산에서 솟는 다른 물줄기입니다. 허,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눈먼 것이 무슨 수로 산에서 물을 찾는단 말이냐? 구부자가 끼어들어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또, 저것이 요사한 술법으로 산신을 농락해 가뭄을 불렀습니다. 마땅히 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곤장을 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문 밖에서 한 노파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행색이 남루한 늙은 여인이었지요. 사또,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노파에게 쏠렸습니다. 정월이 그 목소리에 큼직 고개를 들었지요. 어딘가 아득히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혹시 점례 할멈이십니까? 노파가 정월에게 달려와 그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씨, 우리 아씨가 맞구나. 살아 계셨구나. 눈먼 색시가 산에서 물을 찾아냈다는 소문을 듣고 행여나 하여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물을 읽는 그 재주는 한시, 가문 핏줄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점례라 불린 노파가 사또를 향해 엎드렸습니다. 사또, 이 늙은이가 저 아이의 내력을 다 아랩니다. 부디 들어 주십시오. 점례는 본디 한씨 가문의 유모였습니다. 한씨 가문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는 본디 한씨 수리 가문의 무남동녀 정월아 씨옵니다. 한씨 가문으로 말씀드리면 대대로 볼을 놓고 물기를 다스려 온 이름난 수리 가문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점례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씨 어른은 가뭄이 들면 물기를 찾아 마을을 살리고 홍수가 나면 볼을 다스려 백성을 구하던 분이셨지요. 아씨는 어려서부터 그 어른의 무릎에서 물의 이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물의 이치를? 덕내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어찌 그 신묘한 재주를 지녔는지 이제야 그 까닭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정월이 오래 익히면 안다던 그 말의 의미가 비로소 풀렸습니다. 한데 그 아씨가 어찌 눈을 잃었느냐고요? 점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12해 전 한씨 가문의 보가 한밤중에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장마비에 둑이 터지려 할 때 어린 아씨가 사람들을 대피시키다 무너지는 흙더미에 깔렸지요. 점례의 이야기에 관아가 숙연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씨는 그 일로 두 눈의 빛을 잃었습니다. 보가 무너지며 한씨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어른께선 화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천의 고아가 된 아씨는 이리저리 떠돌다 인연이 닿아 이 골짜기로 시집 오신 것입니다. 정월의 두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사연이 점례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지요.
허나 정월은 끝내 한 가지만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가 어찌하여 무너졌는지 그 진실만은 아직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서구가 아내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쌌습니다. 임자 그런 사연을 혼자 다 품고 있었단 말인가? 어찌 한마디도 안 했는가? 말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묵묵히 제가 배운 것으로 이 집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월의 담담한 대답에 서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덕례도 며느리에게 다가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 어미가 그것도 모르고 너를 그리 모질게 대했구나. 명색이 수리 가문의 귀한 딸을. 세아가 이 미련한 어미를 용서해라. 고부가 관아 마당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구 부자만은 그 광경에 안색이 변해갔습니다. 한씨 가문이라 12해 전 무너진 한씨네 보. 그 이름이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지요. 번들거리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당황의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들이냐? 지나간 예시하기가 지금 이 빛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구 부자가 황급히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또, 저 늙은이의 말은 다 지어낸 수작입니다. 어서 전연을 곤장으로 다스리십시오. 그 목소리가 전에 없이 다급했습니다. 그 다급함을 정월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무언가를 확신하는 빛이 스쳤지요. 구 부자가 한씨 가문의 보 이야기에 저토록 떠는 까닭. 그 까닭을 정월은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양측의 주장이 이리도 엇갈리니 섣불리 판결할 수 없다 여겼습니다. 양쪽 말이 모두 가벼이 들을 것이 아니로다. 날이 밝는 대로 진위를 마저 가리겠다. 그때까지 저 며느리는 옥에 가두어 두라. 사또의 명에 따라 정월은 사령들에게 이끌려 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빛도 누명도 벗지 못한 채였지요. 차디찬 옥 바닥에서 며느리는 보따리 속 삼배와 노스의 자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삼배에는 손끝으로만 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정월의 손가락이 그 수놓인 결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한씨 가문이 대대로 전하던 이 일대의 물길을 그린 지도였지요. 어느 산에서 물이 솟고 어느 골짜기로 흐르며 옛보가 어디에 놓였는지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바느질로 삼배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정월이 삼배를 가슴에 안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린 날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정월의 손을 잡고 들판을 거닐며 물의 이치를 일러주곤 했지요. 정월아, 눈을 감아 보아라. 그리고 발밑에 울림을 들어보아라. 물은 소리로 말하고 떨림으로 길을 알려준단다. 어린 정월은 눈을 감고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아주 먼 곳에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들립니다, 아버지. 저 아래에서 물이 흘러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대견하게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정월이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물을 보는구나. 훗날 내가 자라거든 이 제주로 목마른 백성을 살리거라. 그 따스한 음성이 차디찬 옥 안에서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월의 두 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눈을 잃은 뒤로 정월은 그 가르침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눈으로 보는 재주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지혜였음을. 12해 전 무너진 한신의 보가 천재가 아니었음을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지요. 그 보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인지도 이제 어렴풋이 그 윤곽이 잡혔습니다. 품 속에서 무너진 도랑에서 주운 그 허리띠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그 매듭과 무늬를 더듬으니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지요. 막산이 그 사람이라면 12해 전 그 일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정월의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아는 자가 다스린다 하셨지요. 정월은 떠돌이 노인이 일러준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물길을 아는 자로서 끊어진 그 길을 다시 이을 때였습니다. 끊긴 것은 도랑만이 아니라 12해 전 무너진 한씨 가문의 한이기도 했지요. 이튿날 옥에 갇힌 정월을 서구가 면회 왔습니다. 정월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구의 손에 가만히 쥐어 주었습니다. 무너진 도랑에서 주워둔 그 낯익은 허리띠였지요. 서방님, 이 허리띠를 막산이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가 흘리고 간 것입니다. 다그치지는 마십시오. 그저 이것을 내보이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포가 있던 자리와 구부잔의 보의 물꼬를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서구가 그 허리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까닭은 다 몰라도 아내가 무엇을 겨누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서구는 아내의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눈빛에 담긴 확신을 믿었지요. 알겠네. 임자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반드시 자네를 여기서 꺼내주겠네. 서구가 옥문을 나서며 두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정월의 손끝에서 하나로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배의 수노인 물길지도, 손때 묻은 노쇠자, 점례의 증언, 그리고 그 허리띠. 12해 묵은 한과 눈앞에 누명을 한꺼번에 풀어낼 실마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지요. 반격의 때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옥을 나서자마자 막산을 찾아갔습니다. 막산은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구는 아무 말 없이 정월이 건넨 그 허리띠를 막산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막산의 얼굴이 그대로 핏기를 잃었습니다. 무너진 도랑 흙더미에서 나온 것일세. 자네 것이 맞지. 내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네. 자네가 그 도랑을 무너뜨린 것도, 그보다 더 묵은 일까지도. 서구의 목소리는 다그치지 않았으나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막산이 떨리는 손으로 그 허리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짓눌렀던 무언가가 그 순간 툭 터지듯 무너져 내렸지요. 맞습니다. 제 허리띠가 맞습니다. 막산이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해 전 한씨 가문의 보가 무너진 그 일도 자네가 아는가? 막산은 한참을 흐느끼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다마다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와 숨겨 무엇하겠습니까? 이 허리띠를 보니 더는 못 숨기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묵은 죄를 토해냈습니다. 12해 전 한씨 가문의 보가 무너진 것은 천재가 아니었지요. 이웃 고을의 물줄기를 독차지하려던 그 부자가 한밤중에 사람을 풀어 그 보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에 끌려갔던 자가 바로 젊은 날의 막산이었습니다. 보가 무너지던 그 밤, 어린 따님이 사람들을 구하려다 흙더미에 깔리는 걸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일이 평생 가슴에 박혀 저는 술 없이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막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따님이 살아서 이 골짜기로 시집온 그 며느님일 줄이야 하늘이 무섭습니다. 서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으나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막산이 자네가 지은 죄가 크네. 허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길이 있네. 관아에서 사또 앞에 나아가 오늘 들은 그 진실을 그대로 고할 수 있겠는가? 막산이 고개를 들어 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라면 제 자식을 살려준 그 은혜에 목숨으로라도 보답하겠습니다. 막산의 눈에 비로소 결연한 빛이 돌았지요. 오래 짓눌렀던 두려움을 마침내 떨쳐 낸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서구는 정월이 일러준 대로 구 부잔의 보의 물꼬도 살펴보았습니다. 가뭄에 온 골짜기가 마른 까닭이 단지 비가 안 와서만은 아니었지요.
구 부자가 제 논에만 물을 대려고 골짜기로 흐르던 봇물의 물꼬를 몰래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막아둔 흙더미를 파헤치니 사람 손으로 다진 자취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었구나. 가뭄이 깊어진 게 하늘의 탓만이 아니라 이자의 농간이었어. 서구는 그 막은 물꼬의 흔적을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확인시켰습니다. 이웃들이 두 눈으로 그 증좌를 보고 분개했지요. 구 부자에게 등을 돌렸던 마을 인심이 이번엔 구 부자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다시 관아의 마당이 열렸습니다. 사또 앞에 정월과 구 부자가 다시 마주섰지요. 구 부자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으나 그 눈가에는 불안이 어렸습니다. 정월은 보따리에서 삼배 한 폭과 노쇠 자를 꺼내 사또 앞에 펼쳤습니다. 사또, 먼저 제가 끌어온 물이 구 부자의 보물이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이 삼배에는 한씨 가문이 대대로 전해온 이 일대의 물길이 수놓여 있습니다. 정월의 손끝이 삼배 위를 더듬으며 산과 골짜기의 물줄기를 짚어 나갔습니다. 구 부자의 보는 여기, 제가 찾은 물줄기는 저기 산 너머 다른 수맥입니다. 둘은 애초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쇠 잔은 그 물길의 기울기를 재던 한씨 가문의 측수 기물입니다. 자루에 가문의 표가 새겨져 있으니 제 내력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사또가 그 노쇠 자를 받아 살피니 과연 자루 끝에 한씨 가문의 표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지요. 사또가 사람을 시켜 두 물줄기를 직접 살피게 했습니다. 과연 정월의 말대로 두 물은 전혀 다른 곳에서 솟고 있었지요. 물도둑이라는 누명은 그 자리에서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구 부자의 얼굴이 차츰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또, 이 가뭄이 어찌하여 이토록 깊어졌는지도 알겠습니다. 정월이 서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서구가 막아두었던 물고의 흙과 그것을 파헤친 증좌를 사또 앞에 내놓았지요. 사또, 구부자가 골짜기로 흘 봇물의 물꼬를 몰래 막아 제 논에만 물을 대왔습니다. 온 골짜기가 타들어간 것은 하늘의 가뭄에 이자의 농간이 더해진 탓입니다. 관아 마당이 들끓었습니다. 구 부자가 펄쩍 뛰며 소리쳤지요. 모함이다. 그 물꼬를 막은 건 내가 아니라 마른 막산이 제멋대로 한 짓이다. 구 부자가 다급히 막산에게 죄를 떠넘겼습니다. 그래, 다 막산이 놈이 한 짓이오. 저놈이 물꼬도 막고 도랑도 무너뜨렸소. 바로 그 순간 막산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 부자가 제 입으로 막산을 끌어들인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사또, 쇳내가 다 알겠습니다. 막산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꼬를 막은 것도 도랑을 무너뜨린 것도 모두 구 부자 나리의 명을 받아 한 짓입니다. 쇳내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단 한 번도 제멋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구 부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무는 게냐? 은혜라곱쇼. 죄 없는 집을 짓밟으라는 게 은혜입니까? 막산의 목소리에 십수년 묵은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 한 가지 더 아랠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막산이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12해 전 한씨 가문의 보가 무너진 그 일 그것도 구부자 나리가 사람을 풀어 저지른 짓입니다. 물줄기를 독차지하려고 멀쩡한 보를 한밤중에 무너뜨렸습니다. 쇳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씨 가문을 풍비박산내고 어린 정월의 두 눈을 앗아간 그 참변이 다름 아닌 그 부자의 소행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정월에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닥쳐라. 증자도 없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그 부자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정월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자라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또. 정월이 구 부자가 앞서 사또에게 바친 빈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또께 올린 저 빈 문서를 이 죄인이 잠시 만져보게 해 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여 사령이
그 문서를 정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정월의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손끝이 눈보다 밝게 종이결을 읽어 나갔지요. 이 빈 문서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의 종이를 교묘히 이어 붙인 것입니다. 윗머리에 액수가 적힌 자리와 손도장이 찍힌 자리가 결이 다른 종이입니다. 바로 이 자리, 풀로 이어 붙인 턱이 손끝에 분명히 걸립니다. 사또께서도 비춰 살펴 주십시오. 정월이 그 이은매를 짚어 사또에게 문서를 돌려 올렸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햇빛에 비춰보니 과연 종이를 이어 붙인 자리가 또렷이 드러났지요. 처음 빌린 적은 액수의 문서에 부풀린 액수의 종이를 덧대어 붙인 위조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제 가문의 보를 무너뜨려 한 집안을 망하게 한 자가 또 이런 가짜 문서로 이 집을 삼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두 번의 일이겠습니까? 이 골짜기에서 빚으로 논밭을 빼앗긴 집들의 문서를 모두 살피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월의 또박또박한 고변에 사또의 얼굴이 엄해졌습니다. 구 부자는 더 이상 될 변명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다른 농가들의 빈 문서를 가져오게 하여 살피니 하나같이 손을 댄 자국이 있었습니다. 볼을 무너뜨린 죄, 물꼬를 막아 가뭄을 키운 죄, 문서를 위조한 죄, 죄 없는 일을 무고한 죄. 구 부자의 죄가 산처럼 쌓여 드러났지요. 사또가 마침내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상철은 들으라. 내 죄가 차고도 넘치는도다. 백성의 물을 막아 사사로이 취하고 문서를 위조해 양민의 전답을 빼앗았으며 죄 없는 이를 무고하였다. 무엇보다 12해 전 한씨 가문의 보를 무너뜨려 사람을 상하게 한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사또의 호령이 관할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 부자는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였습니다. 번들거리던 비단 두루마기가 흘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이럴 수가 눈먼 계집 하나한테 내가. 끝까지 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분을 사귀지 못하는 추한 몰골이었습니다. 판결은 엄정했습니다. 구 부자가 불린 빚으로 빼앗은 전답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지요. 그가 독차지하던 보와 물길에 걸리는 나라에서 거두어들였습니다. 구 부자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힌 뒤 멀고 외진 곳으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황첨진에 부풀려진 빚도 그 자리에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가짜 문서였으니 갚을 빚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빼앗길 뻔했던 노녀남은 마지기는 온전히 황씨 집안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막사는 제 죄를 스스로 고한 공이 참작되었습니다. 구 부자의 위세에 눌려 마지 못해 한 일이요. 끝내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무거운 벌은 면하고 마을의 꾸준이를 도맡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막사는 정월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올렸지요. 며느님아니, 아씨 이 죄인을 부디 용서치 마십시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막사니 그대가 진실을 밝혀주었으니 이미 그 빚은 갚은 것이오.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떳떳한 사람으로 사시오. 정월의 말에 막산이 끝내 통곡했습니다. 사또는 정월의 재주와 인품을 높이사 뜻밖의 명을 내렸습니다. 한씨 가문은 본디 보를 다스려 백성을 살리던 이름난 수리 가문이라 들었다. 이제 그 마지막 핏줄인 내게 이 골짜기의 보와 물길을 맡기노라. 내 조상이 그러했듯 이 물로 골짜기의 모든 백성을 고루 살리거라. 정월이 그 명을 받들어 큰 절을 올렸습니다. 12해 전 무너졌던 한씨 가문의 법통이 그 딸의 손에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보이지 않는 두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내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아가 아니, 이제 그리 부르지 않으마. 내 딸아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정월이 끝내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
오냐, 내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다. 내 딸아. 모진 세월을 함께 건넌 고부가 이제는 친모녀가 되어 부둥켜 안았지요. 서구가 그 곁에서 두 사람을 함께 감쌌습니다. 이듬해 봄, 정월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도랑을 다시 닦았습니다. 산에서 솟는 물줄기를 골짜기 구석구석으로 이었지요. 물을 가두지 않고 고루 나누니 가뭄에도 마르는 없었습니다. 황씨의 논뿐 아니라 온 골짜기가 해마다 풍년을 누렸습니다. 정월은 조상이 그러했듯 볼을 다스려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길을 찾아 마을을 구하고 장마가 지면 볼을 열어 물을 다스렸지요. 사람들은 그네를 일러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물을 보는 분이라 했습니다. 앞 못 보는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입들은 어느새 깊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구는 평생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곁을 지켰습니다. 덕내는 친딸을 얻은 듯 정월을 아꼈고 황첨지는 굽었던 등을 폈지요. 죄를 씻은 막사는 정월이 맡긴 물길을 돌보며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굳은 마음과 따스한 인심이 메마른 골짜기를 살려냈습니다. 물은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아는 자가 다스리는 법. 그리고 그 길은 욕심으로 막는 자가 아니라 나눔으로 트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지요. 밤마다 홀로 산을 파던 눈먼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골짜기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맑은 물 한 줄기로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샘물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